이어서 현재 시간 2시 43분 지나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의 두 가지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슈 추적 이성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데요. 그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지 오늘의 핫 이슈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부진한데요. 어제 논탕, 오늘은 냉탕, 헷갈리는 국내 증시의 이유 무엇인지 알아보겠고요. 또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테슬라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언급했는지 국내 2차 전지 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국내 증시 상황 보면 지금 코스피가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성 이사님. 네. 어제는 외국인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이탈되고 있어요. 시장의 하락 요인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시장에서 방향성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와 같이 좀 주식 시장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를 빌미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 같은 경우가 장 초반부터 출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강해지지는 않지만 한 방향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담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계적인 매도 출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와중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셀, 그다음에 금융 일부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수익권에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일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다행인 거는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밑꼬리를 다는 흐름이죠. 저가 같은 경우에서 좀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은 다행이라는 말씀까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번 주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 시간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로 인해서 거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환율 체크하실 때 가장 우선시하는 건 바로 엔화일 겁니다. 엔화의 변동성이 특히나 7월 들어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2014년 7월 외환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통화는 엔화다. 7월 26일 기준으로 달러엔이 153.76엔까지 기록했습니다. 전월 말 대비 4.63% 절상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요. 이 주요 통화별 달러 대비 원 절상률입니다.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화입니다. 무려 4.63% 절상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럼 왜 이렇게 엔화 가격이 갑자기 올랐느냐? 그동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 갈 때 일본을 꼭 여행지로 놓으셨는데 다시 900엔대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로는 강달러가 진정되고 있고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기에 달러도 그렇지만 엔화 역시도 안전자산이어서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다. 일본 애환 당국의 환시개입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BOJ 당좌 예금 잔고 추정치를 좀 본다면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무려 2조 7,400엔가량의 환시 개입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요건들로 인해서 엔화가 움직였고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먼트의 변화가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현재 달러엔 키 라인은 152엔대인데 최근 이 152엔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53엔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BOJ 금정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화의 가치에도 약간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다. 이 152엔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지지받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리서치 한번 봤는데요. 이성 이사님, 네. 요즘 엔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국내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혹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변수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주식 시장보다 자본에 대한 규모가 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게 엔달러 시장입니다. 엔달러 같은 경우가 7월 11일 기점으로 변동성이 커졌어요. 이때가 미국의 CPI 발표였고요. CPI 발표가 의미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미국의 테크 종목 같은 경우가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러셀 2000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장 색깔이 바뀐 거죠. 네. 그러면서 엔화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3월 기점으로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구두 개입도 했었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도 내비쳤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규모를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엔화 같은 경우는 계속 약세를 나타냈었어요. 네. 슈퍼 엔저라고도 일컬어졌었죠.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 거의 투기적인 포지션까지 가담이 되었었는데 지금의 엔화의 흐름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물가지표 발표 여기 더해져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엔저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멘트 네. 그다음에 투기적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 청산까지 더해지면서 150엔 정도로 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내일이죠. 31일입니다.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의 변화를 줬을 때는 150엔 같은 경우를 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올해로 봤을 때 20bp 이상은 금리에 대한 손을 못 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일본 내수도 그 정도 이상 폭으로 금리를 가져가기에는 좀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만약 BOJ 같은 경우가 금리에 대해서 톤을 좀 가지고 갈 때 그때 시장 변동성이 150엔 같은 경우를 테스트하면서 커질 때는 그때는 주식을 늘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때는 주식을 늘린 걸로 하고 오늘 시장 정도까지는 우선은 간망에 대한 대응 부분들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송 이사는 달러엔 키 라인을 150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엔 지지 라인이 좀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는 또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시장의 큰 문제가 엔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투자 심리 쪽으로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센티먼트의 문제다라고 했으니 그럼 전 여기서 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뭐 연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뭐 2회냐 3회냐 최근에 뭐 3회 이야기까지 블랙록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 시장의 호재 아닙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는 겁니까? 시장에서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 물가, 고용의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를 어제는 2번까지 단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형태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장단기 역전됐다가 제자리 왔다가 다시 역전에 대한 가능성까지 내비친다는 점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의 흐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지나고 봐서 물가가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우려를 안고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럼 총정리를 해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또 하루 만에 발 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던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의 매도세, 이 수급단에서의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없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확인해야 될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 변수에 따라서 이들의 매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는 건지 전략 세워주세요. 네. 매도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회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2,735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2,700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전략이고요. 현금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2,700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포트에 대해서 재분배 이런 부분을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수급 당분간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엔화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좀 핫한 업종으로 들어가면 오늘 2차 전지주가 있겠죠. 정말 테슬라 여파 때문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우리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매도해라, 비중 줄여라, 반면 아모레퍼시픽 매수해라 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획기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테슬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안에서는 가장 큰 탑픽 종목이다. 포드, GM을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픽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요. 잘 모르지만 영어 봤을 때 숫자는 아시잖아요. 40% 상승에 대한 여지 남아있다. 여기에 310불의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탑픽으로 제시를 했느냐? 첫 번째,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이 지금 이 전기차 사업의 하방 리스크를 억제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비용 처리를 해낸 것이 지금 자금단에 문제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탑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이 제로 배출 차량 ZEV 크레딧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조금씩 관리를 하면서 중국 리스크 노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주요 장점으로 꼽았고요. 반복 서비스 매출의 기여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저장 포트폴리오의 입지 역시도 지금 테슬라가 탑픽이 돼야 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물론 이와 함께 체크해야 될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긴 했는데 이성 이사님. 네. 이 테슬라를 향한 모건 스탠리의 평가,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다. 제가 보더라도 뭐 매수를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올랐다라고 보이고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거두는 기업이 아닙니다. 인포테인먼트에서 수익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멘트를 했다라고 보여요. 에너지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테슬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진의 증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상당히 잘 본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낼 수 있겠고요. 네.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 관심 가져도 좋고 나 역시도 탑픽으로 생각한다. 근데 제가 앞서 테슬라 급등과 2차 전지의 연관성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테슬라와 국내 2차 전지가 아니라 국내 ESS겠지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사진 볼까요? 테슬라의 생태계를 보시면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전기차 사업이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컴퓨터, 충전, 배터리셀,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여기에 자동차까지 숨이 찰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시우드, 돈나먼이라고 불리죠. 그분은 테슬라는 로봇 회사고 ESS 회사고 AI 회사고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런데 이 기업을 자동차 분석가가 분석하는 게 맞나?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을 갖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국내 시장 2차 전지주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 이 테슬라 4680 양산과 관련해 밸류체인을 본다면 연관된 기업들은 있어요. 뭐 LG에너지솔루션, LNF, PNT, 동원시스템즈. 그렇지만 우리 냉정하게 지금 순간을 볼게요. 오늘 2차 전지주의 상승을 테슬라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성 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별개로 봅니다. 삼성 SDI 실적 발표를 하고 네. 거기에서 시설 투자 올해 예정된 그 시설 투자 규모 같은 경우를 유지한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배터리 관련된 소재, 그다음에 응급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막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갖고 가기보다 내가 어느 정도 목표에 대한 수익을 두고 접근하는 정도로 제한적인 접근으로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보다는 테슬라를 차라리 본격적으로 본주를 매수하는 게 더 옳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그럼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 그리고 2차 전지의 상승 요인은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전일에도 이제 에코그룹 형제들의 실적 공개가 곧 코앞에 두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걸 전에 이 시간, 이슈 추적 시간에 다뤄봤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예요? 아니면 실적과 무관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오늘 LNF 그리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전력 어떻게 보십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적자까지도 이미 감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IT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면서 동일하게 2차 전지 쪽도 좀 미리 빠져 있는 면이 있다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 이제는 뭐 크게 빠질 요인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2차 전지 쪽이 올라온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아까 썼던 그 멘트를 가지고 와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왜냐하면 아직 리튬 업체 구조 조정, 그다음에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요인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트레이딩을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있지만 확실히 업황 턴어라운드를 볼만한 실마리는 아직 하반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눈여겨볼 만한 2차 전지주 압축하면 제가 계속 꼬리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나라도 좀 발굴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에코프로 그룹 중에 에코프로 BM을 매매하는 게 네. 맞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여기에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빠져 있어요. 그러면 ETF 쪽의 매수도 들어올 수 있고 ETF는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사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도 유리한 게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의 관심주로는 수급의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 BM 이야기해 주시는데 최근에 그 실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그룹주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네. 에코프로 그룹주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급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뒀고요. 네. 실적에 대해서 회복의 탄력이 빠를 수 있는 건 포스코 퓨처엠에 무게를 두지만 네. 지금은 우선순위를 둔 게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복원이 빠를 수 있냐라는 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대 안에서 실적이 좀 더 가시성이 있는 건 포스코 퓨처엠 쪽일 수 있겠지만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더 눈에 띈다. 현재 에코프로 BM 5.1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주 저희는 에코프로 BM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안에서 두 가지 이슈 추적해 봤고요. 이성우 이사와 함께 정리해 봤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